반갑습니다. 올바른 스마트 워크의 정착을 지향하는 스마트 워크 디렉터 최도욱입니다. 바로 그제 폐막식이 있었죠. 아니, 어제였네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여자 탁구 예선전에서 경기를 치른 두 선수는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출중한 실력을 가진 두 중국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럽은 기존의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관행을 허물었고요. 이는 유럽의 탁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주는 현상은 비단 스포츠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스마트 워크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어로는 헤뉴웨르근, 영어로 하면 The New Way of Working은 스마트 워크의 별명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스마트 워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효율과 결과를 위주로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즉, 기존의 관행에 의해서 자행되던 비효율을 버리고 실질적인 결과 위주로 가자는 거죠. 스마트워크가 산업 전반의 흐름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가 이제 정보 자체가 중요하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독창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하이 컨셉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 컨셉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즉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일의 결과를 위한 수단이었던 시간과 장소, 그 방법에 유연성을 줘서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지만은 않습니다.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 일하는 공간과 방법에 대한 제약은 그 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벽은 하지만 아쉽게도 조금 높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세계 어디로든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는 지역들과의 교류가 이제는 필수가 되면서 이 시간적인 제약도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이제 출퇴근이라는 단어도 사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워크가 우리 일하기에 도입되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리더십,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인데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각각의 개념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편 업무를 주로 보던 우체국이 이메일이 상용화되면서는 더 이상 우편 업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택배나 금융으로 그 역할의 중심이 변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에서는요, 이 스마트 오피스가 아닌 일반 오피스, 즉 사무실에서는 이 사무실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즉, 일을 한다는 것은 사무실에 간다는 것을 의미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사무실은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이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발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우편 업무를 좀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1700년대 인터넷도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 공간에 세계로 연결되는데 수초밖에 걸리지 않는 최신 컴퓨터를 다 모아다 놓고 그 컴퓨터에 전원을 켜기 위해서
매일같이 길바닥에 두세 시간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좀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익숙해서였든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였든 이렇게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해온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트보다 가벼운 노트북이 일상화가 됐고요. 또 이제 인터넷은 거의 그 사용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인터넷, 카카오톡, 그리고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즉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무실로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종이 서류의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무실은 그렇다면 3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상의 사무실은 스마트 워크 시대에도 그 유효성이 여전한데요.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가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업무 허브로서의 역할로 그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무실을 스마트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이렇게 바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의 변화, 공간 구조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전에 직급에 의해서 결정됐던 공간의 크기라든지 형태는 이제 직급이 아니라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내가 집중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한다면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동료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한다면 오픈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해외에 있는 우리 거래처와 함께 가격에 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 화상회의실을 예약하면 되죠. 물론 이 모든 업무는요, 스마트 오피스가 아닌 집이나 카페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과거와 현재 역할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사실 현재 사무실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만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업무를 하는데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입하고 또 직원들에게 업무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의 사무실은 충분히 스마트 오피스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 정보가 일반화된 스마트워크 시대의 리더십은요, 권위에 기반한 지시나 관리가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지원과 가치의 공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이제는 사람들을 그냥 따르라고 말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스마트 리더십에서는요, 관리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된 가치 그리고 합의된 목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조직의 목표, 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팀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잘 전달됐다면 개개인의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스마트 리더십은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허상일 뿐 아니라 아무 효용성도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개인들은요,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맡은 역할과 직급에 따라서 최적의 업무 환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된 고용과 또 높은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도전적인 업무와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서는 결코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독창성과 창의성을 단순한 직원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희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리더십은 계획보다는 대응, 그리고 보고보다는 실행에 충실합니다. 또 그리고 조직의 리소스를 이 실행과 대응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보를 유입한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계획의 본질적인 속성이고요. 또 계획은 그 계획을 세운 시점의 가이드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1000km를 달리기 위해서 50리터 주유통에 미리 100리터의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아주 큰 낭비입니다. 보고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보고서의 핵심은 이미 계획한 것이 실제 실행에서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고 또 왜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이후의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그 예상과 실제의 수치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의 수치나 형식을 맞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일이 아니니까요. 스마트 워크가 단순한 업무의 트렌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진화라면 이 디지털 노마드는 그 과정에서 출현하는 진화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우리가 더 이상 태어난 곳에서만 평생을 살지 않듯이 이제 우리는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만 일하지도 또 회사가 있는 도시에서만 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곳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치 독립적 작업자, 즉 로케이션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노마드는 그 정도의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곳에 삶을 종속시키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부부가 생활비나 교육비가 낮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한국 기업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는요, 해변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 그림처럼 낭만적인 것으로만 묘사되곤 하는데요. 올 여름 휴가를 프랑스 남부 해변에서 보낸 제가 확언컨대 디지털 노마드에게 이 해변은 가장 최악의 업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해변은 인터넷이나 전원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물이나 모래가 만약 노트북에 들어가면 그걸로 일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사실 디지털 노마드는 낭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일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삶의 방식 변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아주 많은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런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이 출퇴근의 개념이 없는 디지털 노마드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격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도 점점 그 디지털 노마드를 채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지털 노마드 포탈이라고 불리는 플렉스잡스가 매년 실시하는 리서치에 의하면 이 디지털 노마드를 채용하는 기업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26%, 그리고 그 포지션으로는 36%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도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중소기업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진입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은 효율성과 결과 중심의 디지털 노마드 되기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나 하나투어와 같은 몇몇 소수의 그룹들이 전사적으로 스마트워크를 도입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스마트워크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서가 디지털화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이핑하는 배우고 또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했듯이 이제 모든 직장인들은 그 직종과 상관없이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모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문화가 맞지 않아서 혹은 IT 기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격리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일주일에 2시간만 출근하도록 한 토요타의 변화는 이 미래에 일하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집니다. 이렇게 개인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동안에요, 기업은 실력 있는 인재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회사를 떠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세계의 인재들이 함께 쉽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풀타임 원격 근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요. 또 리더는 이 성과를 중심으로 팀을 리드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과 또 기업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동안 정부는 그들의 적응을 도와줘야 합니다. 기업이 디지털 노마드를 받아들이는 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안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IT 비용도 포함되고요. 또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기회 비용 역시 여기에 들어가죠. 만약 기업이 너무 많은 재정적인 출혈을 하지 않고도 이 스마트 워크를 시도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의 스마트 워크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요, 디지털 노마드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모이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육성하는 것도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이고요. 또 지역 내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늘린다거나 외국인 스마트 워커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와 관련된 정책에 유연함을 제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이 지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야후는 포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본격적인 투자 회사로 전향했습니다. 한때 인터넷과 동의어로 불렸던 이 야후의 마지막 CEO는 바로 마리사 메이어. 그녀는 2013년에 세계적인 스마트워크 추세를 역행하고 모든 야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금지시켰습니다. 재택근무의 금지는 시대의 역행이라는 이 빌 게이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야후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워크가 단순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이라는 생각이죠. 변화와 혁신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워크는 머지않아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감지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워크는 아주 큰 기회와 자유로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삶과 일의 디폴트 세팅을 더 이상 고수할 이유가 없어진 스마트워크 시대. 이 스마트워크 시대를 위기로 만들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마트 시대의 위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